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이 시작된 지 이제 며칠 됐고, 저희 대학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정책 지식 포럼의 일환으로서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행정대학원에서 있는 이 정책지식센터에서는 가능한 한 이제 우리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정책과 관련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픽업하고 또 그 픽업된 아이디어와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저자와의 대화라고 하는 이 세션은 우리 국내에서 특히 저희 대학원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신 저자분을 직접 모시고 그분께서 이 저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직접 구술로 들어보는, 경험해보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마 금년 2월 달에 한 3개 정도의 세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저희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길곤 교수님께서 작년 2022년도에 출간하신 데이터로 바라본 코로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길곤 선생님께서는 양적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공공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하나의 좀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대학에서 국립대학교에서 또 교수편을 잡고 계시다가 저희 대학원으로 오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나 아마 자료를 이용한 정책, 자료를 이용한 행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굉장히 막 폭발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아시아 지역정보센터 센터장으로서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그 정보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연계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포맷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자분이신 고길곤 선생님께서 이 책과 관련해서 일단 한 40여 분 정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또 이 책과 관련해서 또 연구 분야와 연구 관심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뭐 어렵게라면 어렵게 지금 사실 안식년 중이시거든요. 연구년 중이신데 어렵게라면 어렵게 모신 고길곤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제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고길곤입니다. 사실 그 책을 쓴다라는 건 상당히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세기 사회가 워낙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쓴 저자의 생각과 독자의 생각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책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 항상 제약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금현석 교수님께서 이런 저자의 생각들을 좀 공유하는 또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그 포럼 형태를 통해 독자들과 또 공유도 하고 또 독자들이 혹시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금현석 교수님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저의 그 부족한 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참석자분들에게도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는 이제 부드러운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딱딱한 내용을 잘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데이터로 바라본 코로나 세상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과정에서 그 코로나가 2020년에 이제 초반에 이제 발생했을 때 제가 그거 기억하기로는 한 2020년 1월 한 2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할 때 뭐를 시작했었냐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왜 그런 거 하세요?
하는 것도 많은데 또 이런 일까지 벌리십니까? 근데 당시에 데이터 수집할 때 중국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공유가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중국말로 돼 있는 거를 하다가 한 며칠 가니까 이제 바로 그 위키피디아에서 그 중국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좀 얼마 있지 않다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수집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점점 이제 기술적 진화가 좀 이루어지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코로나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하는 책은 이제 데이터로 바라본 코로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제 주제고요. 그 이전에 이제 아시아 연구소,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에서 팬데믹의 도시 대응이라고 하는 이 그 전 세계의 각국의 그 메이저한 도시들이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했는지라고 하는 책을 기획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책을 이제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역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배운 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로 바라본 코로나 세상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그 코로나 세상을 바라본다.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죠. 세상을 어떻게 데이터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만 데이터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제가 공공 데이터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그 학문의 영역을 이제 계속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그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로 그 코로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있느냐라고 하면 과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서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정부가 제공한 문서들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 질병관리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질병관리청에 가면 그 매일매일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홈페이지를 바꿨는데 질병관리청에 가면 이제 매일매일 그 확진자라든지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질병관리청의 그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그 보도자료를 이제 그 파이썬을 이제 제가 사용을 하는데 그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이 보도자료를 이제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긁어오는 겁니다. 이거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이런 지금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바로 긁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그 사망 현황, 위중증 현황, 신규 입원 현황, 확진 현황 이 웹에 있는 자료가 바로 들어오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기술이 필요했느냐? 역시 그 사람은 가난해야 뭔가 의욕이 생깁니다. 제가 혼자 이 데이터를 다 매일매일 수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동화되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아워월드 인 데이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아워월드 인 데이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는 곳인데 아워월드 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플랫폼 안에서 바로바로 가져와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아워일딩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분석 툴들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인베딩 시켜놨던 이 그 플랫폼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워일딩 데이터를 굳이 접속하지 않고 제 분석 플랫폼 안에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파이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분석 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오픈 API를 제공하는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그 이 파이썬 플랫폼에 해당하는 이 구글 콜앱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랩에서 개발한 이 링크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사스와 이제 파이썬이 연결돼서 이 플랫폼 안에서 사스의 모든 이제 프로그램 분석이 이제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분석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일부 데이터들은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 이 책을 같이 썼던 홍민준 학생과 같이 이제 홍민준 학생이 아침에 한 10시에 질병청에서 발표를 하면 거기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입력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다 돼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분석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의 의미를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분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분석의 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규 확진자에 대한 거, 신규 확진자의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측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요일별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러면 확진자 수들의 변화들을 저희들이 이제 일일이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매일매일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그럼 업데이트는 이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한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모든 그 분석들의 과정들을 이렇게 그 데이터와 연결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인구의 뭐 추가 사망 같은 경우 같은 데 관심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 신문에서 기사가 나오면 실제 그 통계청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추가 사망을 분석해 둔다든지 또는 75세, 75세, 84세의 추가 사망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그 분석이 되어 있었고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꾸준히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분석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 이 그 분석 툴은 제가 이제 그 이번 책이 좀 다른 그 기존의 책과 다른 게 모든 책에서 나왔던 모든 그림이나 분석 결과는 이 그 저희가 사용하는 이 퍼블릭 공공 데이터 어널리틱스 플랫폼 안에서 전부 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데이터를 검증하고 싶거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 퍼블릭 데이터 어널리틱스에 그걸 구현한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너무 기술적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 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저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 있는 아시아 지역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그 코로나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하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부터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대학 그 모든 그 데이터들 일별 데이터들이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왜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냐면 이미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은 그리고 이제 그 아워링 데이터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보정을 해버렸습니다. 즉 과거에 자기들이 이제 잘못 입력된 데이터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보정을 했는데 2020년 초반만 해도 이 그 아워월드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의 그 오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추적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 데이터셋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오차들이 더 컸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해서 제공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2022년 5월 이후에는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서 5월 23일까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일상회복 그 상황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상회복위원회에 가면서 느꼈던 거였는데, 국민들은 확진자 수와 치명자 수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병상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코로나 현황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그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 웹사이트에서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히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률, 그 어떻게 보면 가용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일별 변화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병상 사용률 같은 경우도 그 추적들을 해놓은 데이터가 있고 이동량,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서 그 API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지하철 이동량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백신을 맞고도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감염되시는 분들 또는 백신을 맞고도 중증 환자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분석을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경제 지표까지도 이제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석한 결과가 웹사이트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면 데이터로 코로나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이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공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다르냐?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값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데이터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 policy making이라고 하는 근거 기반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절한 것은 사실은 문제 지향의 질문 지향의 정책이 돼야 된다. 무엇을 풀려고 하는지를 국민에게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의 결과나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의 구성을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질문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들을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른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설명을 못 드리고 몇 가지 재미있는 질문들만 몇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뭐 코로나의 심각성이라든지 뭐 이동성 뭐 이런 거 자가격리를 좀 더 세게 예를 들면 페널티를 굉장히 강하게 했을 때 그 자가격리 위반이 과연 줄어들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영문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쓰다가 요즘 여러분들 잘 쓰는 챗 GPT 있죠? 챗 GPT에다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AI야 너는 한국의 그 코로나 리스판스에 대해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국의 그 대응은 굉장히 석세스풀하다라고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럼 중국을 물어봤습니다. 중국은 컨트로버셜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대응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AI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AI를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이버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사이버 세계에서의 그 심리적인 인식들 이것이 어떤 건지는 챗 GPT 같은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세상에서 그 한국의 그 대응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성공의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테스팅을 잘했다, 뭐 밀접 접촉자를 추적을 잘했다, 마스크를 많이 썼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그 코로나 진행 상황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것이 2020년부터 2020년까지 그 확진자의 그 추세입니다. 만일의 세월이 흘러서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한국의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2020년에 이렇게 컸으니 한국의 코로나의 심각성은 아마 2020년에서 가장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이제 매번 추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그림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2020년, 22년까지가 아니라 20년부터 22년까지 데이터를 이제 다시 분석한 겁니다. 지금 21년부터 22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도 굴곡이 있죠. 그 다음에 20년부터 21년까지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굴곡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여기 굴곡이 좀 커져가지고 그런데 각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의 그 기간을 보게 되면 그 각 연도별 변동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도에 있었던 다양한 대응 방식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이해들을 볼 때 그 단순하게 3년의 기간들을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기간들에 대한 그 추적들을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그 코로나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감염만 가지고 보면, 확진자 수만 가지고 보면, 한 2022년 오미크론 때가 굉장히 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의 위험도는, 치명률은 2020년대 초반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꾸준히 낮아져가지고, 한국은 지금 거의 그 0.2%대, 0.2에서 0.1%대로 이제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입니다.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EU 같은 선진국들은 그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건 시스템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치명률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처음이나 끝이나 그대로 그 높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yes and no라고 하는 그 대답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어떤 나라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았고 시기에 따라서도 이 치명률이 다르다. 바로 이게 리프레시먼트를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사실 2020년 초반에 그 기억에 너무 있다 보니까 21년, 22년으로 가도 그 치명률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아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치명률을 가진 감염병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감염병 위험이 모두에게 평등하냐? 사실 이제 연령별로 보면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저기 10만 명당 지금 죄송합니다. 그 사망자들 중에 연령별로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 대부분이 이제 사망자입니다. 그 50대 미만의 그 사망자의 비율은 1.1%에서 지금 이거는 그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22년 5월 31일까지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망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대응 전략도 사실은 이 연령별로 달랐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2020년 5월에 그 이태원에서 좀 그 젊은이들이 그 파티를 즐긴다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확산의 주범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성별에 의한 차이도 별로 없었다. 이것도 이제 그 대구 신천지 사태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 여성들이 상당히 감염도가 높았고 또 중국의 그 확산 시기에는 남자들이 그 담배 흡연이라든지 음주 때문에 이 그 확산의 주범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성별 차이들을 부각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그렇게 성별의 차이는 없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저희들이 못한 거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이 그 치명률이라든지 확산 감염률이 좀 다르냐 이거에 관한 연구들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질병청에서 데이터를 그 저 같은 사람보다는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분석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검사가 늘어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검사 수를 줄이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그랬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한국의 확진자 수가 낮은 것은, 검사가 적어서 그렇다. 또, 당시에 야당이 이제 그런 비판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차를 보시면, 새로운 그 감염자 수가 늘어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테스트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시차가 그 케이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가 먼저 늘어나는 거지 테스트가 먼저 늘어나서 또 뭐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정부가 테스트를 조작해 가지고 그 감염자 수를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검색 기사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소셜 사이콜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대구 사태가 굉장히 큰 확진자를 이제 초래는 했지만 다른 기간에 비해서 특히 2020년 말에 확진자 수는 더 훨씬 대구 상황보다는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그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 이거는 신문과 그다음에 인터넷 서치를 이용해서 봤는데 이 초반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다가 그 뒤에는 이제 소강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대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그 초반 2월 달에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꾸준히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동성이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그 이동성이 매우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동성은 그 두 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장이나 또는 그 소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슈퍼마켓 같은 곳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입니다. 그런 이동성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변동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2021년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거의 이제 평상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과거보다 이동성이 더 많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공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욕구. 인간이 그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그 질병에 대한 위험 때문에 자기를 격리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 그것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동성이 이렇게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집에 가두는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동하려고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과 정책의 수용도는 낮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권위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캄보디아인데요. 이 캄보디아는 아주 재미있는 국가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사실 캄보디아는 굉장히 방역을 잘했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반에 이미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었고, 그런데 그런 캄보디아조차도 여러분들 이동성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대중교통의 이동성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 점선이 이제 한국이고 여기가 이제 그 캄보디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조차도 엄청나게 이동성이 줄었다. 이거는 국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굉장히 방역을 초기에 잘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에 거의 60% 이상, 마이너스 60% 정도의 이동성 감소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에서 델타 변이가 이제 확산되면서 2021년 중반에 델타 변이 확산될 때 80%까지 이렇게 이동성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이동성 감소인데요.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강력하게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는 어떠느냐? 우리가 방역을 하면 항상 보고 싶어하는 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동성의 회복 속도가 빨랐지만 그래도 이때 4월달, 5월달 이 시점에 싱가포르는 엄청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해서 이동성이 거의 70% 이하로 떨어질 정도까지 통제를 했던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아시아 국가지만 우리하고 좀 다른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하게 이동성 감소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랬느냐? 정부가 정부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국민 시민 때문에 그랬느냐라고 하면 실제 이제 여기서 제 책에서는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정부가 이제 강화했을 때 시민들의 그 이동성이 줄어들 거냐?
아니면 이동성이 먼저 준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될 거냐, 이 선후행 관계를 보면 놀랍게도 실제로는 국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이고 또 확산이 줄어들면 먼저 자발적으로 이동성을 높이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계단 형식으로 돼 있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어떤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이 이렇게 굉장히 높았죠, 여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지금 점차 지금 모빌리티를 보면 모빌리티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거리두기 정책, 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그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이제 확산이 안 되고 있네.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계속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동성이 결정되고 있고 실제로 정책은 오히려 그 경로 의존성 때문에 유연하게 변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강력한 리더십 좋아하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정말 맞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저는 이제 이번 책을 쓰면서 꼭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정부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도 중요하다. 시민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의견 중에 대표적인 의견이 뭐냐면 자가격리를 하라고 했더니 나가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먹을 걸 사러 가더라. 또는 어디 가가지고 음식점에 갔더라. 이런 자가격리 위반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가라고 했을 때 전체 위반자가 한 32만, 지금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해서 한 32만 명 정도의 자가격리자 중에서 위반 행위자는 0.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월 5일인데요. 이 4월 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위반자가 많으니까 시민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처벌을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강화하기 전과 후에 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처벌을 강화했다고 해서 위반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그렇지 않았다. 결국 이 자가격리 위반자가 이렇게 적고 처벌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자가격리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민성, 시민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으로 사업자가 수가 줄었느냐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예산이라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 사업자 수가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업종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통신 판매업이나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영업자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제일 타격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일 타격이 많았다는 부분은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었는데 실제 이제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숙박 음식업입니다. 그러면 숙박 음식업이 큰 타격을 입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요. 통계청하고 벤처 중기부에서 이제 매년 조사를 한 겁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요, 약 숙박 음식점이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56.8%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많이 준 거죠. 그런데 2021년을 보면 82.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21년까지 딱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회복을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코로나에 관계없이 이미 2016년부터 음식 숙박업의 숫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그쪽의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강 국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이 음식점업, 숙박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2021년 이후에는 그게 반드시 맞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를 이제 책에는 좀 넣었는데 음식업 중에서도
굉장히 호황을 맞았던 음식업점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 불황이었고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교육 격차가 이제 심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들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증가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책에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이 기초학력 미달자를 1%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예산의 규모를 본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의 부채가 증가했다. 중소기업 해먹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지표인데요. 중소기업의 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2020년부터 이게 보시면 그닥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출 상환 유예 정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실시했고 이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중소기업의 창업자 수라든지 폐업자 수를 본다면 창업은 증가하고 있었고 폐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일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으면 정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느 분야의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의 부채 상환에 문제가 있는지 특히 그 대출 유예 정책에 대한 효과까지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한 후에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채가 증가했다라고는 일반론적 상황에서 정책이 이제 집행되기 시작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복지 퍼주기를 해가지고 특히 코로나19 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데이터가 보여주는 세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그 GDP 그 GDP 대비해가지고 D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2는 일반 정부의 채무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D2의 기준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2020년에 재정 적자가 얼마나 더 증가했는가? 그 전년 2019년에 비해서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의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면 한국은 6.8%포인트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는 30.5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그 가지고 있는 그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을 하면 굉장히 높은 100%가 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30% 25% 정도 퍼센트포인트 정도의 부채 비율이 증가를 했다. 그런데 한국은 6.8%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한국의 재정 지출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게 복지 퍼주기의 문제냐? 글쎄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이제 정부가 끝났기 때문에 친정부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 과거에도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해봐라 하면 우리는 그런 고민 없이 돈 많이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의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연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빈곤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빈곤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시기에 9.4%, 9.4%로 갔는데 이게 어디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2017년 수준으로 다시 복귀해버렸던 겁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통계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 좋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줄 텐데 이 그 전 세계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인류가 노력한 것들이 굉장한데 이 코로나가 그것을 다시 되돌렸다. 과거로 되돌렸다.
이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소셜 사이콜로지를 제가 좋아해서요. 백신 안 맞는다라고 했는데 백신 안 맞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그 백신이 나오기 전에 맞을 겁니까? 안 맞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50%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겠다라고 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별로 다 다른데요. 여기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백신 안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그 42%뭐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작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사실 백신을 맞아야 되는 18세 이상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95% 수준까지 다 2차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 이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명순 교수님이 예전에 한번 조사했을 때가 70 몇 프로 정도가 백신을 맞겠다 했던 걸로 되는데 한국의 백신 맞는 속도들을 보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거의 95% 100%를 다 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상하게 계단형 형태들이 나옵니다. 이 계단형 형태는 왜 그러냐면 백신 공급 때문에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백신 공급만 원활했다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90% 이상의 백신 접종을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정부가 이후에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백신 접종만 하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면 우리가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중증 환자를 줄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거에 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백신의 효과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정부가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을 놓쳤구나라고 하는 것도 추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야 된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이후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 근거는 보기가 어렵다.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현상을 보면 오히려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커져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백신을 만병통치약같이 생각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다고 하면 이후에 국민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미래에 오는 감염병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거죠. 따라서 솔직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얘기하면 제 책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일부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치유하고자 하면 기억해야 된다라고 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사망자가 100만 번째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코로나는 또 하나의 그냥 역사적 사건, 그냥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너무너무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의 대응에 대한 기억이 강력한 정부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면 이 왜곡된 형태의 기억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 역할 같은 것들은 소외된 기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의 자율방역의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장된 기억, 정부의 역할 중심으로 이 기억이 남고 미래의 정책도 만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상식의 덫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치인들은 대중의 사고에 기반을 두어서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보여주는 세상은 이런 상식의 세상과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덫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역시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되고 미래의 정책도 잘못될 수 있다. 그다음에 위기는 기회다.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혁신들,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그 기존에 그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그 종이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공공 데이터 어널리틱스에 기반해서 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텍스트들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 있는 그 데이터와 분석 과정들, 공유의 과정들이 이제 그 사회과학 연구의 스탠다드로 좀 자리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 모든 연구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그 아시아 지역정보센터에 있었던 그 연구원들, 그리고 이 책을 같이 썼던 홍민준 학생, 그리고 많은 저희 방의 연구자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애를 써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뭐 아시겠지만 또 들어보셔면서 또 느끼셨겠지만 고길곤 선생님의 어떤 강연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항상 넘치시고 또 그만큼 청자로 하여금 좋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책 쓰셨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고기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덕분에 책을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보통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보통 저자들은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반성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주실까요? 네, 그, 원래 좀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난 세상을 데이터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 코로나 확진 추세를 난 예측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2020년부터 계속 그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틀렸다라는 거죠. 다 틀린 것보다는 상당히 틀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명률. 저는 뭐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비율 정도 돼서 생각했죠. 도대체 치명률이 뭔지를 깨닫게 된 지가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치명률은 이런 거구나.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의 비율이구나. 이게 데스 레이트하고 사망률하고 좀 다른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데이터 분석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상식의 세계, 그 상식의 세계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데이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제가 제대로 그 객관적으로 해석을 못 하더라. 그래서 제 자신이 이런 그 데이터를 하루하루 봐와가면서 그 경험했던 그런 오류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반성이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시작했던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러한 반성에서 아마 연구를 하시고 또 그 연구에 대해서 스스로 또 업데이트를 해가시면서 이거는 혼자 이해하고 넘기기는 아깝다. 뭔가 좀 자료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경험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 제목이 데이터로 바라본 코로나 세상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코로나를 계기로 다시 살펴봐야 할 데이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느낌이 되게 컸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통 어떤 양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데이터가 누가 정말 어떤 기성제품처럼 레디메이드 된 형태에서 우리가 이그샘플로 보는 거는 많았지만 사실 데이터 컬렉션부터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 각각의 그 측정치부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무언가를 어플라이하는 그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마 쭉 보시면서 사실은 이 보건 분야 쪽은 우리가 많이 저희 행정대학원에서 많이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막상 그걸 보시면서 아마 스스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시는 그 경험 자체가 공유할 만한 새로운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셨지 않을까가 제 이제 추측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측면도 굉장히 컸고요. 그 또 하나 큰 것은 제가 이제 재난 관리를 이제 그 박사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좀 했었었는데 재난 관리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학습입니다. 근데 학습은 경험으로부터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습 이론에서 좀 부족한 좀 미싱 링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입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계가 잘못돼 버리면 학습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쓴 건 아니고요. 이 코로나의 경험들을 우리가 반추해 나가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위한 올바른 기억들을 좀 만들고 올바른 학습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작은 소망도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아마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한 번의 어떤 큰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귀하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아마 그런 점에서는 도리어 보건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그 바깥에 계신 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방식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 뭐 이런 방식인데 그보다는 그 질문이 적절한 질문이었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한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방식을 취한 그런 부분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행정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삼종 오류에 관련된 얘기처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질문이 실제로 제기하는 사람과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간극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스스로도 많이 경험을 하시거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좀 외람되지만 제가 그 외국에서의 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할 때 저는 그 뭐 저도 통계를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얘기다. 근데 정책에서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정책 과정에 있는 수많은 정치 과정들, 소셜 인터랙션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주도의 그 의사결정이다 또는 정책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을 이제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질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삼종 오류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질문의 깊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수준에서의 깊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일까, 과연 겪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조금 더 밑으로 마이크로하게 내려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누가 겪었는가, 얼마나 오래 겪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 주도의 그 정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우리가 하고 좋은 질문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분석을 해 나가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그리고 상위에 있는 문제와 하위에 있는 문제들을 연결하는 이런 동적인 과정으로서 이 우리가 정책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제가 경험을 하다 보면 많이 이제 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오늘이죠. 오늘 마스크를 벗었는데 과연 마스크가 얼마나 많은 그 감염이나 치명률을 줄였을까라고 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누구든지 한번 해볼 만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대답이 없었고 마스크가 그 효과적이냐 효과적이 아니냐 당연히 효과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들, 장기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글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마스크를 우리가 그 실외에서 착용했을 때 그때 얼마나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그
의료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정책은 그 10회 마스크 착용 정책은 여전히 유지가 됐는가? 그런 이제 고민들도 좀 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는가?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제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위반하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지금은 제가 정상적인 사람 같이 보이겠지만 제가 아마 2021년 이때쯤 초반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보고 굉장히 그 방만하게 사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제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 가면 잘된 질문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만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저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결정에 특히 많은 공적인 자원이 드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고 감만 믿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란 말이 되게 어필을 하고 하긴 하는데 원래 이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은 회고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정책 이슈는 전망적이어야 되거든요. 전망적인 상황에서 회고적인 정보의 방식을 계속 어플라이 한다 그러면 갭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마 저희 대학원에서 특히 자료를 이제 많이 보는, 저도 많이 보지만 고 선생님도 많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 에비던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양향성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을 쓰시는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 리스펙트, 감탄했습니다. 감탄했고 되게 좋은 취지고 실제로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의 전반부가 조금은 더 질문이 적절했을까와 관련된 특히 그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 가게 되면 또 이제 그 질문 많은 그 질문들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텐터티브하지만 또 나름의 또 답변을 주시는 방식으로 또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 책을 보시게 되면서도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문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전반부에 많은 테이블과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특히 데이터 시각화 우리 고 교수님이 정말로 강조하시는 분야인데 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실제로 그런 모듈을 이제 만들으시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지금 공유하시기 위해서 오픈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막상 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 지향했던 그리고 경험을 하고 있는 어떤 제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시각화를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지금 제약이라고 느끼시는지 한번 그런 경험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시각화의 가장 큰 제약점은 수요자들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유행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인포그래픽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대시보드가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나 데들 가보면 거기에 그 데이터들이나 문서들 공유하면 그 클릭 수가 몇 개나 되느냐 보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과연 얼마나 많이 이런 그 인포그래픽스를 수요할 것이냐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중급 유저들 자기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자유자재로 좀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적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거기는 더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시각화의 수준과 방식이 그걸 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웹페이지에서 이제 대시보드 형식으로 할 때도 그 정도 수준은 일반인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좀 한 수준이 더 높아지면 원자료를 원하고 분석 코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맞는 이 데이터 시각화 결과들을 제시하는 것이 일단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시각화의 좀 어려운 점의 하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체계의 어떻게 보면 일루전이라고 할까 환상 또는 오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의 그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다 아는데 하면 할수록 그 오류를 자기가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각화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리터러시가 필요한데 이 그 비주얼 어널리틱스의 리터러시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존에 이 페이퍼 베이스돼 있는 이 그 커뮤니케이션 툴 가지고는 이 미디어 가지고는 어렵다. 색깔 또는 질감 또는 3차원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이 그 2차원 공간에 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하면 데이터 시각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시각화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이제 이게 통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 그림을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그림을 무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 그 그림을 그리는지 굉장한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고차원적인 통계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학문의 영역의 분야인데 제가 데이터 시각화 책을 썼을 때 그 일부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뭐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모아 놓으셔 가지고 왜 이런 책을 또 쓰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통계 분석의 결과를 소통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인식 자체가 그냥 아름답게 그림 그리는 정도로 데이터 시각화를 이해하는 그것이 어쩌면 데이터 시각화의 학문적 발전을 좀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대학원에서는 저랑 이제 제일 이제 생각이 비슷하신 분이 중에 하나라서 또 이거 약간 첨언 비슷한 건데 아마 여러 개 많이 계신 분들도 우리가 보통 변수를 바라볼 때 많이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박스 플롯 있습니다. 그 박스 플롯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벨랩에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훨씬 그 디스트리뷰션을 그 안에서 그 비중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를 조금은 더 전달하기 쉽게 할까 그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는 시각화 자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항상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폴레옹의 그 모스크바 캠페인에 대한 그림을 항상 보는데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일종의 많은 정보에 대한 애그리게이션을 시작했겠죠. 하지만 그 애그리게이션이 적당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메스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노력의 소산물이 바로 시각화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인투이티브 하면서도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 선생님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사실 자료가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분석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자료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 자료가 내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부터 우리가 끌어오는 경우 이게 되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하시는 작업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대용량의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에 이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그거를 이제 지금 쭉 짜고 쭉 하시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아까 통계청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대상이 내가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원천 자체가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돼버리게 되면 과거에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누군가 즉 그 사람이 직접 적어놓지 않은 다음에는 그건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를 지금 일종의 하나의 가져오신 상태니까 이제 여기서는 해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저는 이거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많은 공공 분야든 민간 분야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 업데이트에 대한 일종의 지나친 환상 비슷한 것이 있지 않나.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된 로그가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것에서 우리가 뭔가 오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막상 해보시니까 뭐 존스 홉킨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옥스퍼드 정보도 그렇고 통계청 정보도 많이 활용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빈도가 굉장하죠. 그 대신 그 로그가 남아 있나요? 네. 그 굉장히 많이 그 사실은 변화가 있고요. 그 존 서키스는 이제 초반에 뭐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로그들을 그 제공을 했었습니다. 아마 어디에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의 이제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그 EU의 CDC 자료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WHO 자료도 이제 보완적으로 사용했는데 EU가 이제 그 일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제공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데이터를 그냥 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데이터는 다 사라져 버리고 똑같아져 버렸던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 그 두 가지 문제인데 아까 홈페이지 예를 들면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나 질병청에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하면 그 아마 그런 상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테이블 순서를 누군가 크롤링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 순서를 마구 틀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좀 다시 가서 또 그걸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수고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계속하고 끈질김 없이 그걸 사용하다 보면 인제 그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표준화가 되듯이 통계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도 저희같이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니까 이제는 함부로 안 바꿉니다. 테이블 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함부로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태계들을 만드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역시 메타데이터, 특히 변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데이터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그 사실 뭐 진위 소득 불평등 지수나 이런 거 하면서 뭐 가금복을 쓸 거냐, 가계동향조사를 쓸 거냐 하면서 나왔던 논쟁이 다 그런 건데 이 그 새로운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거나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체제들이 좀 바뀌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이 연결 가능한 데이터가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경시하지 않느냐.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런 그 통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또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청년들 얘기를 하면요. 15세부터 35세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청년의 카테고리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절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정책적 고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는 좀 저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워낙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뭐 맨날 바뀌는데 굳이 코드 짜는 이유가 뭐 있냐. 근데 그렇게 코드를 짜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실은 함부로 정부가 그거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꾸지 못한다. 근데 그런 거를 어차피 바꿀 거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해야 그쪽에서 못 바꾸게 만드는 사실은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 특히 공식 자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류가 생겼을 때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돼 버리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 자료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게 되고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이 개미굴에 빠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분야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아마 첫 번째 저제 우리가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라면 두 번째 이슈는 오 교수님께서도 책에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죠. 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일의 데이터가 정답인 경우는 없거든요.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고 그 접근에 대해서 오픈되어서 그것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또 장점이 있고 어떤 인포메이션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오피셜한 데이터에 대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맹신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뭔가 좀 어떤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살펴보려고 해도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죠. 아마 고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도 아마 굉장히 많이 느끼셨는데 과연 옥스퍼드를 거를 써야 돼? 아니면 존스 홉킨스를 써야 돼? 아마 고민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일단 따라는 가는데 그래서 조금은 더 이렇게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데이터화를 이용한 어떤 소통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학계도 그렇고 조금은 더 오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확실히 그 관록이 있으시니까 단어를 쓰시는 게 저보다 고급스러우시네요. 이제 데이터 활용의 민주주의. 저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0세기 정치학이 발견한 저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있어서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식 통계는 항상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속보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관세청 데이터는 보통 한 2주의 그 타임렉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실업이라든지 신용 관련한 데이터들 뭐 이런 뭐 소위 사회경제 특히 뭐 학업이라든지 교육 뭐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은 한 2년 있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이유가 없는 건데 정책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데이터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논쟁 중에서 잘못된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시스테매틱한 오류였느냐 오류가 발견됐다면 왜 그거를 다음에 수정을 안 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오류 여부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데이터도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려고 한다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 오류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런 자유를 인정해야 데이터 민주주의가 시작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은 여기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접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희한하게 데이터를 좀 접근하려고 하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느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왜 가능한지 21세기에 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특히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확진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적하고 싶었는데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병원 100명, 그것도 실제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100명의 환자를 가지고 그 소규모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민주주의에 있어서 데이터 권력을 조금 더 좀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그거는 뭐냐면 그 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꼭 하나의 해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자유도 좀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야 너는 이렇게 분석해 이렇게 결론 내니까 틀렸어. 저는 그렇습니다. 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틀린 것을 이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셔야 그게 이제 민주적 토론의 과정인데 너는 내 생각과 달랐으니까 너 틀렸어. 라고 하면 더 이상 민주주의적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연구자들이 이 민주주의적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직도 이 데이터 민주주의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사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민주주의적인 측면들을 고민을 좀 하면서 앞으로 더 활용도를 좀 높여가야지 않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 잘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가지고 아마 이런 생각들이 지금 녹아져 있는 게 이 책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저랑 이제 고 선생님께서는 저희 둘이서 이제 계량 분석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면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 통계적인 어플리케이션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실제로 그걸 분석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그 사전 정지 작업 이것이 얼만큼 많은 디시전 메이킹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또 그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연구자가 얼마나 많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지고 있는지 대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만큼 디펜스 할 수 있는 고려를 해야 되는지와 같은 얘기를 항상 같이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책을 보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데이터의 이해에 대한 책으로도 봐도 되겠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어떤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 데이터라고 하는 것, 감염이라고 하는 것, 또는 많은 의료와 정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식이 업그레이드가 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시는데 아마 암묵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독자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자가 이 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조금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쉐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독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어떤 이해를 기대하시고 계신지. 네, 가장 큰 독자는 뭐 역시 이 코로나를 같이 겪어온 이 세대들이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K방역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를 견뎌내 나가면서 우리 시민사회가 보여줬던 이 역량의 모습들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으면, 우리 독자들이 그런 느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데이터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정책이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또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을 한번 회고하시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내가 좀 부족한 정보가 있었는데,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회고의 시간, 리플렉션이라고 영어에서 하는데, 이 반추의 시간을 좀 한번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제 학생들을 위해서 쓴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보통 외국의 유명한 뭐 책들 이런 것들 보고 학자들의 얘기들을 하면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대단한 데에서 우리가 느낄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 사건 하나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 그게 사회과학 연구가 아닌가. 그런 연구라고 하는 것을 뭐 추상적인 이론이라든지 뭐 현란한 어떤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깊이 있게 한번 통찰하고 찾아가는 노력들, 이게 연구의 모습이고, 뭐 이런 연구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세 가지 목표가 다 달성된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라도 달성이 됐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받을까요? 예.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향후에 연구를 또 좀 더 하신다면 참고될 만한 사항을, 저는 이제 기술 정책, 바이오암마 보건안보 쪽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백신의 효과가 그 확진자 감소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그런 거 분석하실 때도 보면,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오미크론 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변이가 발생하는 그 바이러스 출현과 그 다음에 실제로 백신을 만드는 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아시겠지만 그 오미크론 변이에 맞춤 백신을 접종한 것은 작년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2022년 5월 그 이후에 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백신 자체가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분석할 때도 보면, 국가별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신저 RNA 기반의 백신이지만, 그건 이제 좀 혁신 백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나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그 재래식 백신, 그러니까 뭐 생백신이나 이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구분하시면, 국가별로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면은 뭐 어떤 추이가 있겠지만, 그 백신을 어떤 백신을 접종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우로 보면은
그 코로나 지금 19하고 가장 유사한 백신, 같은 코로나 백신이 그 몰스라고 메르스 백신,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때 이제 관련 데이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데이터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시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서제션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일반적인 포럼 형식이 아니라 오늘은 실제 그 저자의 생각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보고 는 시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든 세션이라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답변, 그리고 아주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자와의 대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시정과 규제라고 한 책을 새로 쓰신 최병선 명예 교수님을 모시고 또 한 번의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방학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